조용히 끝내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순덕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녹음을 켜둔 핸드폰을 움켜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가슴은 터질 것 같이 빨리 뛰었습니다. 며느리 수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다정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가 자신을 조용히 죽이려 한다는 끔찍한 진실이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고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공포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악몽 같은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전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했던 어느 가을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순덕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단지 사랑하는 며느리와 따뜻한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만 생각했었죠. 그날은 평소보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눈부셔서 눈을 떴는데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찍혀 있더군요. 며느리 수지였습니다. 70세의 김순덕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며느리가 이렇게 이른 시간에 전화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아니면 며느리가 아픈 건 아닌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화를 걸어보니 첫 번째 벨이 채 울리기도 전에 수지가 받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하루만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수지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급한 것 같았지만 그래도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5년간 며느리로 지내면서 한 번도 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조용하고 예의 바른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은 그저 며느리가 남편이 없어서 외로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순덕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남편이 출장 가고 나니까 집이 너무 조용해서요. 어머님이랑 오랜만에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수지의 대답이었습니다. 아들 없는 집이라 허전하기도 하고 또 몇 달 만에 며느리 얼굴도 보고 싶어 순덕은 그러자고 했습니다. 아들이 외국으로 출장을 간 지 벌써 2달이 다 되어 갑니다. 독일에 있는 현지 법인을 정리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원래 한 달 예정이었던 출장이 자꾸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멀리 있는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 한켠이 늘 시린데 며느리는 그런 자신을 잘 챙기려 애쓰는 것 같아 고맙기만 했지요. 순덕은 침대에서 일어나 세면대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니 머리가 산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70세의 나이답게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아직 정정한 편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지 5년째였지만 큰 불편함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나서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이제는 나름대로 자신만의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라디오를 틀어놓고 체조를 하고 오후에는 동네 경로당에 나가 친구들과 화투를 치거나 수다를 떨었습니다. 저녁에는 혼자서도 간단한 반찬 몇 가지로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사를 했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으며 순덕은 며느리 집에 가져갈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냉장고에 며칠 전에 끓여둔 전복죽이 있었고 어제 만든 장조림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수지는 워낙 입이 짧아서 뭘 해줘도 맛있어요. 어머님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유독 순덕이 만든 전복죽과 장조림은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엄마 요리 솜씨는 정말 최고야. 수지도 엄마 음식 먹고 싶어 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도시락 가방에 전복죽이랑 집에서 만든 장조림을 넣고 며느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등을 어루만졌고 길가의 은행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며느리가 사는 신도시로 가는 길,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평화로웠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추워지지 않은 가을 날씨가 산책하기에 딱 좋았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근처 공원이라도 걸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지는 평소에 운동을 좋아해서 요가나 필라테스를 다니곤 했는데 가끔 순덕에게도 어머님, 산책 한번 같이 해요라고 말하곤 했었습니다. 오랜만에 며느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기대되었습니다. 아들이 없어도 며느리와 둘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원래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끔씩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특히 아들의 어릴 적 이야기를 하면 눈을 반짝이며 들어주었고 때로는 어머님, 그때 아들이 정말 귀여웠겠어요라며 함께 웃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보면 역시 우리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도 며느리를 아끼는 모습을 보는 것이 순덕에게는 무엇보다 큰 기쁨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며느리가 사는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습니다. 15층짜리 고층 아파트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단지 안에는 잘 가꿔진 조경이 눈에 띄었습니다. 33평 아파트에 방 3개, 거실도 넓고 베란다도 시원했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순덕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고생고생하며 키운 아들이 이렇게 번듯한 집에서 살게 되다니 며느리도 이 집을 정말 아끼는 것 같았습니다. 구석구석 정성스럽게 꾸며놓았고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사는 동 앞에 도착해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지금 내려갈게요. 잠시 후 며느리가 내려왔습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니트에 긴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언제나 그랬듯이 깔끔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평소보다 조금 서둘러 보였습니다. 평소라면 천천히 걸어 나와서 어머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한 다음 안부를 물어보곤 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것 같았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급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그저 아들이 없어서 외로웠던 며느리가 자신을 빨리 보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무거우시죠? 제가 들어드릴게요. 수지가 순덕의 도시락 가방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별거 아니야. 순덕이 대답했지만 수지는 이미 가방을 자신이 들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며느리는 계속 순덕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마치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그 시선이 왠지 모르게 부담스러웠지만 순덕은 며느리가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며느리는 항상 순덕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겨주곤 했었습니다. 혈압약 챙겨 드셨는지, 무릎은 안 아프신지, 소화는 잘 되시는지 늘 물어보며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수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잘 자고 있어. 나이가 드니까 조금 일찍 일어나게 되더라. 순덕이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요즘 순덕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잠에서 깼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잠이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지의 표정을 보니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질문인 것 같았습니다. 마치 순덕의 컨디션을 점검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며느리의 세심한 배려라고 여겼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고소한 냄새가 먼저 반겼습니다. 뭔가 맛있는 음식을 끓이고 있는 냄새였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니 평소보다 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식탁 위에는 예쁜 꽃이 꽂힌 화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카네이션과 장미가 조화롭게 꽂혀 있었는데 색깔도 예쁘고 향기도 좋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위해 특별히 꽃까지 준비한 것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거실 곳곳에는 순덕이 좋아할 만한 작은 배려들이 보였습니다. 평소 순덕이 앉기 좋아하는 소파에는 푹신한 쿠션이 새로 놓여 있었고 커피 테이블 위에는 순덕이 즐겨 읽는 건강 잡지도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따가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남편이 출장 떠나고 계속 어머님 생각난다고 해서요. 수지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순덕은 괜히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멀리 있는 아들이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그런 남편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렇게 초대해 준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효심이 깊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엄마, 오늘 많이 힘들었어? 라고 물어보곤 했고 용돈을 받으면 꼭 순덕에게도 작은 선물을 사다 주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출장을 갈 때면 항상 엄마 혼자 계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걱정해 주었고 며느리에게도 우리 엄마 잘 좀 챙겨달라고 부탁하곤 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항상 점잖고 말이 많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아들이랑 결혼한 지 5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집안에 불편한 일 한 번 없었고 특별히 섭섭했던 적도 없었어요. 시댁 어른들께 항상 예의를 지켰고 큰 소리 한 번 낸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제사 준비를 도와주었고 시댁 친척들이 오면 구석에서 조용히 심부름을 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처럼 투덜거리거나 불평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순덕의 친구들은 항상 순덕이가 복이 많다며 부러워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무서워하는데 수지는 정말 착하다고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순덕은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특히 아들이 바쁠 때면 며느리가 대신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함께 가주었고 명절 음식 준비도 군소리 없이 도와주었습니다. 한 번은 순덕이 감기에 걸렸을 때 수지가 직접 죽을 끓여서 가져다 준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감기 기운이 있으시면 이런 죽이 좋아요라며 정성스럽게 끓인 전복죽을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순덕은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친딸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텐데 며느리가 이런 정성을 보여주다니. 그만큼 순덕은 며느리를 믿고 있었습니다. 수지를 거의 친딸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시면 어떨까요? 남편도 없고 하니까 오랜만에 어머님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수지가 제안했습니다. 순덕은 며느리의 제안에 조금 놀랐습니다. 평소 며느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제안하는 일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외로울 며느리를 생각하니 마음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순덕 자신도 혼자 있는 시간이 가끔 지루했습니다. TV를 보거나 책을 읽어도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될까? 불편하지 않겠어? 순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계시면 저도 외롭지 않고 좋죠. 수지가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며느리가 자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출장을 간 동안 혼자 있기 힘들어하는 며느리를 도와주는 것도 시어머니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며느리는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라 친구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회사 동료들과는 업무적인 관계만 유지할 뿐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니 남편까지 출장을 가면 얼마나 외로울까 싶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 침대 시트도 새로 바꿔놨더군요. 화사한 꽃무늬 이불에 창문엔 얇은 커튼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딱 봐도 손길이 많이 닿은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방향제 냄새가 퍼져 있었고 작은 화분도 새로 놓여 있었습니다. 침대 옆 사이드 테이블에는 순덕이 좋아하는 캐모마일 차 티백도 준비되어 있었고 독서등도 새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속으로 이 녀석 준비 많이 했구나 싶어 웃음이 났지요. 며느리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 정성을 들인 것이 감사했습니다. 이런 배려를 받으니 며느리 집에서 하룻밤 머무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며느리는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미역국을 끓이는 김이 부엌 전체에 퍼졌고 불고기를 볶는 냄새도 고소했습니다. 순덕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지는 요리할 때 항상 정성스러웠습니다. 재료 하나하나 꼼꼼히 다듬고 간도 여러 번 봐가며 정확히 맞추곤 했습니다. 아들이 수지 요리는 정말 맛있어라고 자랑하곤 했는데 그럴만했습니다. 며느리의 요리 솜씨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특히 국물 요리를 잘했는데 미역국이며 김치찌개며 항상 깊은 맛이 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맛을 낼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아마 어머니에게서 제대로 배운 것 같았습니다. 점심엔 따뜻한 미역국과 불고기를 차려줬고 거기에 순덕이 가져온 전복죽과 장조림도 함께 올렸습니다. 상차림이 정성스러웠고 음식 맛도 좋았습니다. 미역국은 진짜 깊은 맛이 났고 불고기도 달지 않고 적당히 간이 배어 있었습니다. 순덕이 가져온 전복죽을 수지가 한 숟가락 떠먹더니 어머님, 이 죽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끓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며느리의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평생 요리를 해온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건강 이야기 등 소소한 일상의 대화였지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순덕은 괜히 며느리 칭찬을 늘어놨습니다. 너희 엄마도 내 시집살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그런데 며느리는 웃는 듯 하면서도 뭔가 말끝을 흐리더군요. 평소에는 이런 칭찬을 들으면 수줍어하면서도 기뻐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족한데 이렇게 예뻐해 주셔서 라고 말은 했지만 그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없어서 마음이 허전한 것 같았습니다. 신혼 때는 하루라도 떨어져 있기 힘들어 했는데 이렇게 2달이나 떨어져 있으니 얼마나 외로울까 싶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남편 출장 전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요즘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우리 집에서 조금 더 오래 계셔도 괜찮으실까요? 수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덕은 그 말에 조금 당황했지만 곧 받아들였습니다. 딱 며칠만 있다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요. 며느리의 마음도 고맙고 혼자 있는 것보다는 함께 있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집에 혼자 있으면 가끔 무료할 때가 있었습니다. TV 프로그램도 재미없고 책을 읽자니
눈이 쉽게 피로해졌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있으면 대화도 나누고 함께 요리도 하고 근처 공원에 산책도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순덕을 배려했습니다. 어머님, 불편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이 집이 어머님 집이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수지의 말에 순덕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친딸 같은 며느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함께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수지가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반찬 재료 좀 사겠어요 라고 하며 순덕이 평소 즐겨 먹는 나물류와 생선을 골라 담았습니다. 마트에서 만난 다른 주부들이 며느리가 참 효성스럽네요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순덕은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창문 너머로 가을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고 방 안에는 은은한 라벤더 향이 퍼져 있었습니다. 새로 바꾼 침구에서는 세제 냄새가 살짝 났고 베개도 평소 쓰던 것보다 푹신했습니다. 순덕은 오랜만에 푹신한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되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에서는 오래된 온돌 바닥에서 자는데 침대가 이렇게 편할 줄 몰랐습니다. 이불도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며느리가 전기장판도 미리 틀어놔서 발끝까지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정말 푹 잤습니다.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그 집에 며칠 더 머무는 게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요. 그 평화로운 가을밤이 곧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칠째 며느리 집에 머물며 지내는 동안 처음에는 모든 게 괜찮았습니다. 아침이면 며느리는 순덕이 좋아하는 된장국을 끓여주었고 점심엔 함께 드라마도 보고 산책도 했지요. 수지는 정말 세심했습니다. 순덕이 평소 즐겨보던 일일 드라마 시간에 맞춰 TV를 틀어주었고 드라마를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저 남자 배우 연기 정말 잘하네요 라며 드라마 속 인물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오후에는 아파트 단지 안산책로를 천천히 걸으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단지 안에 조경이 참 잘 되어 있어서 걷기에 좋았습니다. 며느리는 순덕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어주었고 중간중간 벤치에 앉아 쉬어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변화가 뚜렷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순덕이 무심코 주방에 들어가면 수지는 재빨리 무언가를 식탁 서랍에 넣거나 노트북을 덮어버렸습니다. 어머님, 손에 물 묻히지 마세요. 제가 다 할게요. 말은 다정했지만 그 다정함이 점점 부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마치 순덕이 주방에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님 같이 요리해요라고 말하곤 했는데 이제는 어머님은 편히 쉬세요라며 주방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며느리의 행동 패턴도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순덕과 함께 있는 시간을 즐거워했는데 이제는 자꾸 핸드폰을 확인하거나 다른 일에 신경 쓰는 것 같았습니다. 대화 중에도 딴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였고, 네, 죄송해요. 뭐라고 하셨어요? 라고 다시 묻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전화 통화를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남편과 통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 남편과 통화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톤이 달랐고 대화 내용도 업무적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순덕이 가까이 가면 급하게 전화를 끊곤 했습니다. 한 번은 순덕의 세면도구를 사러 간다고 외출한 며느리가 3시간 넘게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없고 결국 혼자 저녁을 차려 먹으며 기다렸죠. 순덕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세면도구 하나 사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여러 번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 통화 중이거나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간단히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먹었는데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과 함께 왜 연락도 없이 이렇게 늦을까 하는 서운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평소 수지는 약속 시간을 잘 지키고 늦을 때는 미리 연락하는 아이였는데 이상했습니다. 순덕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는데 수지가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수지야, 어디 갔다 이제 와? 순덕이 물었지만 수지는 죄송해요, 어머님. 일이 좀 있었어요 라고만 대답하고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수지의 가방에서 하얀 봉투 같은 것이 삐져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 뭔가 공식적인 서류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볼 틈도 없이 수지가 가방을 꽉 안고 방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묘하게 답답해졌습니다. 분명히 아무 일도 없었는데 괜히 불안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이 평소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수지라면 늦었다고 미안해하며 어머님, 저녁 드셨어요? 제가 뭐라도 만들어 드릴까요? 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 뭉치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세면도구를 사러 나갔다가 왜 서류를 들고 왔을까? 혹시 은행이나 관공서에 볼 일이 있었던 걸까? 하지만 그렇다면 미리 말해줬을 텐데. 순덕은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우연히 집 근처 약국에 같이 들렀을 때였습니다. 순덕이 평소 먹던 소화제가 떨어져서 약국에 가자고 했더니 수지가 저도 받을 약이 있어요라고 했습니다. 약국에 들어가서 순덕은 소화제를 사고 수지는 따로 처방약을 받았습니다. 처방약을 찾는 며느리 옆에서 순덕이 무심코 약 봉지를 들춰봤는데 그 안에는 낯선 약들이 있었습니다. 약봉지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보니 불면증, 약, 항우울제, 수면유도제, 그녀가 복용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 약들이었습니다. 순덕은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언제부터 이런 약들을 먹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왜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 수지는 평소에 감기약조차 잘 안 먹는 아이였는데 이렇게 강한 약들을 복용하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봉지를 낚아채듯 순덕의 손에서 빼앗더니 서둘러 계산대로 가버렸습니다. 어머님, 이거 그냥 영양제예요. 밤에 잠이 안 와서 의사가 괜찮다고 해서 먹는 거예요. 웃으면서 말하던 얼굴엔 뭔가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순덕이 본 것은 분명히 영양제가 아니었습니다. 약봉지에 적힌 글씨를 똑똑히 봤는데 졸피데미니, 알프라졸라미니 하는 생소한 약 이름들이었습니다. 이런 약들은 보통 정신과에서 처방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 정말 불면증 때문이라면 굳이 숨길 이유가 없을 텐데. 오히려 어머님, 요즘 잠이 안 와서 병원에 갔어요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지는 마치 들켜서는 안 되는 비밀을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순덕은 자신의 몸을 점점 의심하게 됐습니다. 밤이면 이유 없이 어지럽고 낮에도 머리가 멍한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려니 했는데 점점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끓여주는 차를 마신 후에는 유독 졸음이 많이 왔습니다. 한 번은 오후에 차를 마시고 나서 너무 졸려서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저녁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며칠 계속되자 순덕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혼자 거울을 보는데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피곤하고 축 처진 내 모습이 왠지 내가 아닌 것 같았죠. 그리고 그날 밤 잠든 줄 알았던 순덕의 귓가에 들린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도장만 받으면 돼. 보험은 처리됐고 진짜 곧 끝이야. 어두운 방 안 멀리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전화 통화 소리에 순덕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또렷해지는 목소리를 들으니 분명히 현실이었습니다. 수지가 거실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소리를 낮춰서 말하고 있었지만 조용한 밤이라 방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순덕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거의 다 됐어요. 어르신이 요즘 많이 피곤해 하시고 약 때문인지 잠도 많이 주무세요. 순덕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겠지? 도장? 보험?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순덕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왜 이렇게 조용히 숨어서 전화를 하는 걸까? 만약 정상적인 업무나 개인적인 일이라면 굳이 이렇게 몰래 할 이유가 없을 텐데. 순덕은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특히 어르신이 피곤해 하시고 잠도 많이 주무세요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 자신의 컨디션을 누군가에게 보고하고 있었던 걸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 순덕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뭔가 자신도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덕은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이면 누가 내 곁에 서 있는 것만 같았고 조그만 물소리에도 화들짝 놀라게 됐죠. 낮에는 아무렇지 않게 웃던 며느리가 밤이면 부엌에서 누군가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 말들이 또렷하게 들리진 않았지만 이상하게 귀에는 서명, 계약, 보장이라는 단어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순덕은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며느리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차를 타주는 것도, 음식을 해주는 것도,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도 모든 것이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언제부터인가 몸이 무거워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증상들.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순덕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뭔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순덕은 핸드백 안의 서류들을 다시 꺼내 확인해 봤습니다. 주민등록증, 도장, 의료보험증까지 언제 가져다 놨는지도 모를 것들이 알맞게 한 봉투에 정리되어 있었죠.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순덕은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며느리 집에 올 때는 이런 것들을 챙겨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누가 이 서류들을 가져다 놓은 걸까? 수지가 순덕 몰래 집에 다녀온 것일까? 아니면 순덕이 잠든 사이에 가방을 뒤진 것일까? 어느 쪽이든 섬뜩했습니다. 왜 며느리가 자신의 신분증과 도장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증까지. 혹시 병원에 데려갈 일이라도 있는 것일까? 하지만 미리 말해주면 될 일인데 왜 이렇게 몰래 준비해 둔 걸까?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거지? 순덕은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들, 밤중에 수상한 전화통화,
자신도 모르게 준비된 서류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전체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뭔가 자신에게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터득한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가방 안의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받았는데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떨려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상한 얘기 들었어. 혹시 요즘 몸은 괜찮아? 어지럽다거나, 기억이 흐릿해진다거나. 순간 순덕은 멍해졌습니다. 아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자신이 요즘 컨디션이 안 좋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 혹시 며느리가 아들에게 뭔가 말했나?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순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평소라면 엄마 잘 지내시죠? 라고 밝게 인사했을 텐데 오늘은 처음부터 진지하고 무거운 톤이었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회사 동료 통해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 수지가 엄마 앞으로 뭔가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 혹시 모르니까 엄마 나 없을 때 조심해. 알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순덕은 핸드폰을 손에 쥐고도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이 말을 계속 들어야 할지 끊어야 할지도 몰랐죠. 아들도 뭔가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멀리 있는 아들까지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다니. 그렇다면 정말로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맞았습니다. 순덕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민수야, 그게 무슨 말이니? 무슨 서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보험 관련된 것 같다고 하더라. 엄마, 혹시 수지가 엄마한테 뭔가 서명하라고 한 적 없어? 아니면 도장을 달라고 한다거나. 아들의 말에 순덕은 가방 안에 정리되어 있던 도장과 서류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수지가 무슨 목적으로 그런 것들을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보험 관련 서류라니. 갑자기 며느리가 받았던 그 약들이 생각났습니다. 수면제, 항우울제, 그리고 자신이 요즘 느끼고 있는 어지러움과 졸음.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아무것도. 하지만 민수야, 엄마가 요즘 정말 이상해. 몸도 이상하고 수지도 예전 같지 않고.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 이 얘기 수지한텐 하지 마. 괜히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일 다시 전화할게. 몰래 받으셔야 돼. 알았지? 아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순덕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까지도 위험을 감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뭔가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며느리가 자신에게 해를 끼치려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보험금과 관련된 일이라면, 순덕은 상상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가능성들이 머릿속을 스쳐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처음으로 스마트폰 녹음 앱이란 걸 켰습니다. 아들이 전에 엄마 혹시 중요한 일 있으면 이걸로 녹음해 두세요라고 가르쳐 준 기능이었습니다. 그때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았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알겠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방문을 살짝 열어두고 핸드폰을 침대 옆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자 예상했던 대로 거실에서 수지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조심스럽게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소곤소곤 대화하는 소리만 들렸는데 점점 목소리가 또렷해졌습니다. 네, 곧 될 거예요. 어르신 상태요? 요즘 계속 피곤해 하시고 잠도 오래 주무세요. 그녀는 분명히 누군가에게 순덕의 상태를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순덕의 손은 벌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녹음을 켜둔 줄도 잊은 채 숨도 쉬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죠.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그분은 이제 아무것도 기억 못하세요. 수지의 목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지막 단계,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아무것도 기억 못한다는 것은 순덕은 자신도 모르게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마치 치매 환자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순덕의 정신은 멀쩡했습니다. 다만 몸이 이상할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의도된 것일까요? 보험금 탈 수 있다니까요. 그게 요즘 트렌드예요. 누가 봐도 자연사처럼 보여야 하니까요. 그냥 조용히 끝내는 거예요. 그녀의 마지막 말이 순덕의 머릿속을 그대로 갈랐습니다. 조용히 끝내는 거예요? 그 순간 순덕의 안에서 무언가 부서졌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끔찍한 진실이 마침내 명확해진 것입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그것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게 자연사로 위장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덕은 이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약국에서 본 수면제들, 자신이 느끼고 있는 어지러움과 졸음, 밤중에 수상한 전화통화, 몰래 준비된 서류들, 모든 것이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인데도 눈꺼풀이 감기질 않았습니다. 계속 며느리의 발걸음 소리가 거실을 오갔고 가끔은 순덕의 방 앞에 멈춰서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혹시 문을 열까봐, 혹시 순덕의 입을 막을까봐. 불 꺼진 방 안에서 순덕은 핸드폰을 끌어안고 이불 속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녹음된 파일을 몇 번이고 다시 들어봤습니다. 조용히 끝내는 거예요 라는 수지의 목소리가 계속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5년간 믿고 사랑했던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돈 때문에. 순덕은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순덕은 잠시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얕은 잠에서도 계속 악몽을 꾸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침대 옆에 서서 무언가를 주사하는 꿈, 자신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꿈. 깨어날 때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며느리가 어머님,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을 때 순덕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나가서 밥을 먹어야 하는 건가? 하지만 그 음식에도 뭔가 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맛있게 먹었던 며느리의 음식들이 이제는 독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의심받지 않으려면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아침을 먹는 동안 순덕은 수지의 모든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은 없을까? 혹시 음식에 뭔가 넣었을까? 수지는 여전히 다정한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이라도 나가실까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친절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나니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연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5년간이나 모든 사람을 속여왔을까? 순덕은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긴장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한 맛이 나지는 않을까? 먹고 나서 또 졸음이 오지는 않을까? 다행히 그날 아침 식사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것을.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순덕은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수지가 끓여주는 차, 만들어주는 음식, 심지어 물까지도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거부하면 의심받을 수 있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적게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입맛이 없으시네요. 몸이 안 좋으신가요? 수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을 때 순덕은 간신히 웃으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내 몸을 이상하게 만들고 있으면서 무슨 소리냐고 생각했습니다. 수지의 모든 말과 행동이 이제는 계산된 연기로 보였습니다. 그 다정한 미소, 세심한 배려, 걱정하는 목소리, 모든 것이 자신을 속이기 위한 가면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순덕은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지가 잠시 외출한 사이 순덕은 우연히 거실 서랍을 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열어볼 생각도 없었는데 펜을 찾다가 무심코 열어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순덕은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보험 관련 서류들,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여러 종류의 보험 증서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가입했는지도 모르는 보험들이었습니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그것도 보험금이 수억 원에 달하는 고액의 보험들이었습니다. 순덕은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런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니. 그리고 수익자는 모두 며느리 수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아래에 있던 서류였습니다. 치매 진단서라고 적힌 의료 서류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순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치매 검사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가짜 서류였습니다. 진단 내용을 보니 중등도 치매, 판단 능력 현저히 저하, 일상생활 수행 불가 등의 무서운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덕은 이제야 수지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가짜 치매 진단서를 만들어서 순덕을 무능력자로 만들고 그 다음에 고액의 보험에 가입시킨 후 마지막에는 자연사로 위장해서 죽인 다음 보험금을 타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인지 순덕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순덕은 서둘러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았습니다. 수지가 돌아와서 자신이 이것을 봤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급했습니다. 이 증거들을 어떻게 보존해야 할까?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두자는 생각이 들었지만 만약 수지가 갑자기 들어와서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순덕은 손이 덜덜 떨렸지만 최대한 빨리 중요한 서류들을 핸드폰으로 찍어두었습니다. 보험증서, 가짜 치매 진단서, 그리고 기타 의심스러운 서류들까지. 사진을 찍는 동안 현관문 소리가 날까봐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수지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순덕은 모든 증거를 핸드폰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저녁 수지가 어머님, 오늘 컨디션이 어떠세요?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라고 물었을 때 순덕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지는 순덕의 컨디션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마지막 단계를 실행할지 타이밍을 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괜찮다. 별로 피곤하지 않아라고 대답했지만 순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순덕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머님, 혹시 요즘 기억력은 어떠세요?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으신가요? 이런 질문들이 이제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또다시 수지의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준비됐어요. 서류도 다 갖춰졌고 어르신 상태도 많이 안 좋아 보이고요. 언제 해도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순덕은 다시 핸드폰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하게 녹음하려고 방문을 조금 더 열어두었습니다. 방법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지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대답을 듣고 있는 듯 했습니다. 네, 그게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것처럼, 치매 환자가 실수로 약을 많이 먹은 것처럼 보이게 하면 되겠네요. 순덕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수면제로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언제쯤 실행하시겠어요? 수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덕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계속 들어야 했습니다. 상대방이 뭔가 말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 금요일 밤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도 아직 출장 중이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금요일 밤,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이틀 후였습니다. 순덕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죽음까지 정확한 날짜를 정해놓다니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유서도 미리 써놓는 게 좋을까요? 수지가 또 물었습니다. 유서까지? 이들은 정말로 완벽한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치매로 인한 우울증 때문에 그런 식으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순덕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녹음을 중단하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금요일 밤, 이틀 후면 자신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살로 위장되어서 순덕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5년간 친딸처럼 여겨왔던 며느리가 이런 끔찍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니. 그리고 아직도 밖에서는 전화 통화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처리할 거예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요. 수지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자신이 알던 그 며느리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평소에 보여주던 다정함과 예의 바름은 모두 가면이었던 것입니다. 전화가 끝나고 나서도 순덕은 한참 동안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증거가 충분할까? 녹음 파일과 서류 사진들이 있긴 하지만 과연 경찰이 믿어줄까? 70세 노인이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신고하면 혹시 치매 환자의 망상으로 여기지 않을까? 더군다나 수지는 이미 가짜 치매 진단서까지 준비해 놓았습니다. 만약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더라도 수지가 어머님이 요즘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헛것을 보시고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라고 하면서 그 진단서를 보여준다면 순덕은 오히려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수지의 계획 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완벽하고 치밀한 함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의 잠을 못 잤지만 더 이상 누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수지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평소와 똑같이 다정했지만 이제 그 목소리가 죽음의 초대장처럼 들렸습니다. 순덕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맛있어 보이는 된장국과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많이 드세요. 요즘 너무 안 드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수지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틀 후면 자신을 죽일 사람이 이렇게 연기할 수 있다니. 순덕은 억지로 몇 숟가락 먹고는 배가 불러서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날 오후 수지가 어머님, 잠시 약국에 다녀올게요. 어머님, 약도 좀 사다 드릴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덕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약을 사다 준다는 걸까? 혹시 금요일에 사용할 수면제를 사러 가는 것은 아닐까? 나는 먹을 약 없는데? 라고 말했지만 수지는 어머님,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시잖아요. 수면에 도움이 되는 약을 사다 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순덕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가 외출한 사이 순덕은 다시 한번 녹음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서류 사진들도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것들이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에게 연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독일에 있는 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수지가 돌아왔을 때 정말로 손에는 약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약사님이 추천해 주신 천연수면 보조제예요. 부작용도 없고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순덕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번에도 영양제라고 거짓말했던 수지였으니까요. 고마워, 하지만 나는 약 안 먹어도 잘 자니까 괜찮아라고 거절했지만 수지는 어머님, 정말 좋은 약이에요. 한 알만 드셔보세요. 오늘 밤에 정말 푹 주무실 거예요 라고 계속 권했습니다. 그 간절한 모습이 오히려 수상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약을 먹이려고 할까? 혹시 이게 연습인가? 금요일 전에 미리 한번 시험해 보는 것인가? 순덕은 절대로 그 약을 먹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괜찮으니까 너나 먹으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수지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순덕이 약 복용을 거절해도 그러시면 괜찮아요. 어머님이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계속 약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정말 좋은 약인데 한 번만 드셔보세요. 약사님이 어르신들한테 정말 효과 좋다고 하던데요 하면서 끈질기게 권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도 TV를 볼 때도 심지어 화장실에서 나올 때까지도 약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덕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렇게 집요하게 약을 먹이려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단순한 수면제가 아닐 것입니다. 혹시 오늘 밤에 뭔가 시도해 보려는 것은 아닐까요? 원래 계획은 금요일이었지만 계획이 바뀐 것일까요? 순덕은 온몸에 긴장이 돌았습니다. 밤이 되자 상황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수지가 어머님, 오늘 일찍 주무세요. 저도 좀 피곤해서 일찍 잘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11시까지도 TV를 보곤 했는데 오늘은 9시도 안 되어서 잠자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순덕의 방까지 따라와서 어머님, 이불 괜찮으세요? 베개는 편하시고요? 라며 이것저것 확인했습니다. 마치 마지막 밤을 편안하게 해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물 한 컵 가져다 드릴까요? 약하고 같이 드시면. 라고 또 약 이야기를 꺼냈을 때 순덕은 확신했습니다. 오늘 밤에 뭔가 벌어질 것이라고. 아니야, 괜찮다. 빨리 가서 쉬어라고 했지만 수지는 쉽게 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어머님, 혹시 밤에 잠 못 드시면 언제든 부르세요. 제가 바로 올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수지가 나간 후 순덕은 방문을 조용히 잠갔습니다. 평소에는 문을 잠그지 않았는데 오늘만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 핸드폰을 준비해 두고 녹음 앱도 바로 켤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아들의 전화번호도 미리 찾아두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지만 순덕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수지가 정말로 뭔가 시도할까요? 아니면 그냥 하루 더 기다릴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밤 11시, 12시. 시계 바늘이 움직일 때마다 순덕의 심장도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쯤 복도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순덕의 방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숨을 죽이고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문고리를 조심스럽게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행히 문을 잠가두었기 때문에 열리지 않았지만 수지가 몇 번이고 시도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순덕은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정말로 수지가 뭔가 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 수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문이 잠겨 있네요. 목소리는 걱정스러운 척하고 있었지만 순덕은 그가면 뒤에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응, 괜찮아. 잠깐 잠갔어라고 대답하면서도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혹시 몸이 안 좋으시면 문 열어주세요. 확인 좀 해보게요. 수지가 계속 문을 열라고 했지만 순덕은 절대로 열 수 없었습니다. 괜찮다. 그냥 자고 싶어서 문 잠근 거야. 너도 가서 자라고 말했지만 수지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문 앞에서 머물러 있다가 결국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창문이나 다른 곳으로. 순덕은 침대에서 일어나서 창문도 확인해 봤습니다. 다행히 여기는 고층이라 창문으로는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지만 순덕은 계속 깨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수지가 다시 시도할지 모르니까요. 새벽 3시, 4시.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지만 순덕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순덕은 조금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밤은 넘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지가 한번 시도했다는 것은 곧 다시 시도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더 치밀하고 확실한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순덕은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수지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설령 나간다고 해도 어디로 가야 할까요? 경찰서? 하지만 여전히 믿어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연락? 하지만 독일에서 당장 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순덕은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 끔찍한 상황에서 혼자 힘으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순덕은 거의 잠을 못 잔 채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완전히 상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지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수지가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순덕을 살폈습니다. 어머님, 밤에 잘 주무셨어요? 문 잠그시고 주무시더라고요. 혹시 무서운 꿈이라도 꾸셨나요? 수지의 질문에는 탐색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덕이 뭔가 눈치챘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잠이 안 와서 그랬어라고 대답했지만 수지는 계속 순덕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순덕은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식욕이 없으시네요.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수지의 걱정스러운 말투가 이제는 위협처럼 들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수지가 또다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님, 마트 좀 다녀올게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과일도 사다 드릴게요. 하지만 순덕은 수지가 정말 마트에 가는 것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약물을 구하러 가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공범과 만나서 최종 계획을 논의하는 것일까요? 수지가 나간 후 순덕은 집안을 다시 한번 수색해 봤습니다. 혹시 어젯밤 실패한 후에 다른 준비를 해둔 것은 없을까 해서였습니다. 수지의 방을 들여다보니 침대 옆 서랍에 새로운 약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라벨을 보니 강력한 수면제였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더 센 약물이었습니다. 순덕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지가 더 확실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지금이야.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지금 말고는 기회가 없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긴박했습니다. 독일에서 뭔가 정보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이야? 엄마, 설명할 시간 없어요. 지금 당장 그 집에서 나오세요. 수지가 오늘 밤에 뭔가 할 거예요. 제가 확실한 정보를 얻었어요. 순덕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정말로 오늘 밤이었습니다. 어떻게 나가지? 수지가 곧 돌아올 텐데. 엄마, 지금 바로 나오세요. 아무것도 챙기지 말고 그냥 나오세요. 그리고 절대 음식이나 물,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알겠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민수야,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제가 여기서 수지 과거를 조사해 봤어요. 수지는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이미 다른 곳에서도 같은 일을 저질렀어요. 노인들을 상대로 한 보험금 사기범이에요. 엄마가 세 번째 피해자예요. 순덕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 그럼 이미 2명이나 죽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나와요. 저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하지만 도착하기까지 12시간이 걸려요. 그 전에 엄마가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통화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하지만 전화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순덕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순덕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맞다면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갈까요? 수지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순덕은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12층이라 뛰어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이용해야 했는데 만약 수지와 마주치면?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순덕은 핸드폰과 지갑만 챙기고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는데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수지가 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순덕은 급하게 비상계단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누군가 나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행히 수지가 아니라 다른 주민이었습니다. 순덕은 안도하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층수 표시를 보니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5층, 6층, 7층. 혹시 이번에는 정말 수지일까요? 순덕은 재빨리 비상계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상계단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순덕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2층에서 1층까지 70세의 나이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숨이 가빴지만 계속 내려갔습니다. 5층쯤 되었을 때 위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비상계단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혹시 수지가 자신을 쫓아오는 것일까요? 순덕은 숨을 죽이고 계단 아래로 더 빨리 내려갔습니다. 위에서 들리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어디 계세요? 수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순덕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찾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순덕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지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다정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님, 몸이 아프시면 위험해요. 빨리 나오세요. 하지만 순덕은 절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수지도 계단을 뛰어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은 무릎이 아픈 것도 있고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2층, 1층, 드디어 지상층에 도착했습니다. 순덕은 비상계단 문을 열고 로비로 나왔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깜짝 놀라며 어르신,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순덕은 대답할 틈도 없이 아파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뒤에서 비상계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가 따라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순덕은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뛸 수 없었습니다. 70세의 몸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뒤에서 어머님 하고 부르는 수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필사적으로 단지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그때 택시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있는 힘을 다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택시가 멈춰섰습니다. 순덕은 재빨리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아저씨, 빨리 가주세요. 경찰서로 가주세요. 택시기사는 순덕의 다급한 모습을 보고 놀랐지만 바로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수지가 아파트 입구에서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표정은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계획이 틀어진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택시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순덕은 조금씩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지도 차를 타고 쫓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빨리 가주세요. 급한 일이에요. 순덕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택시기사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죽을 뻔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택시기사는 백미러로 순덕을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착각하신 건 아닌가요? 하지만 순덕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경찰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주세요. 순덕이 부탁했습니다. 택시는 시내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순덕은 계속 뒤를 돌아봤지만 다행히 수지가 쫓아오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수지는 분명히 다른 방법을 생각해낼 것이었습니다. 이미 2번이나 성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20분 후 택시는 구청 앞 지구대에 도착했습니다. 순덕은 택시비를 지불하고 급하게 지구대로 들어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제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해요. 순덕이 외쳤습니다. 지구대에 있던 경찰관들이 깜짝 놀라며 순덕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젊은 경찰관이 순덕을 의자에 앉게 하며 말했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기요. 여기에 모든 증거가 있어요. 녹음 파일이랑 사진들이요. 경찰관은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순덕이 보여주는 증거들을 보고는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가짜 치매 진단서, 고액 보험 증서들, 그리고 무엇보다 수지의 음성이 녹음된 파일들. 잠깐만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경찰관은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곧 형사들이 도착했고 순덕은 상세한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증거를 완벽하게 수집하다니. 담당 형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분이 이미 과거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확인해 봐야겠네요. 형사는 수지의 신원을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할머니, 이 사람 진짜 이름이 최미선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과거에 2번이나 같은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는 5년 전 부산에서, 두 번째는 3년 전 대구에서 모두 고령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금 사기였어요. 순덕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연쇄살인범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미 2명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모두 자연사나 자살로 처리되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명백한 살인이었어요. 할머니께서 제공해 주신 증거 덕분에 과거 사건들도 다시 수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덕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자신이 조금만 늦었다면 3번째 희생자가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2분의 억울함을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사람들도 저처럼 가족이 있었을 텐데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형사는 순덕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더 이상의 피해자는 없을 겁니다. 형사들은 즉시 수지 체포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지금 체포하러 가겠습니다. 혹시 더 필요한 증거가 있으면 그 집에서 확보하겠어요. 하지만 순덕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수지가 도망갈까봐 걱정이에요. 제가 도망친 걸 알면 분명히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거예요. 형사는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그 아파트 주변에 경찰을 배치했어요.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형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체포했습니다. 최미선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추가 증거들도 많이 발견했습니다. 순덕은 드디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악몽 같은 며칠이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그날 저녁 독일에서 급히 돌아온 아들 민수가 지구대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들을 본 순간 순덕은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정말 죽을 뻔했어. 아들도 눈물을 흘리며 순덕을 꽉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알려줘서 살았어. 내가 전화하지 않았다면. 모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형사가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드님, 어머니가 정말 용감하셨어요. 이런 완벽한 증거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은데 덕분에 연쇄살인범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존경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며칠 후 수지의 정체가 완전히 밝혀졌습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최미선이었고 체계적으로 고령의 독거 여성들을 노린 연쇄 보험금 사기범이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부산의 78세 박모 씨였는데 자신을 간병인이라고 속이며 접근한 후 같은 방식으로 살해했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대구의 75세 김모 씨로 역시 가족을 자처하며 접근해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지는 순덕의 아들과 결혼한 것조차 계획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검사라는 직업의 신뢰성을 이용해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이었어요. 담당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5년간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하면서 시기를 기다렸던 거죠. 아드님이 해외 출장을 자주 가는 것도 미리 파악하고 있었고요. 수지는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어머님을 사랑했어요. 이 모든 게 오해예요. 하지만 순덕이 수집한 녹음 파일과 증거 서류들 앞에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특히 조용히 끝내는 거예요 라는 자신의 음성이 재생되었을 때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수지의 휴대폰에서 공범의 존재도 밝혀졌습니다. 보험 설계사로 일하는 남자였는데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주고 보험 가입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역시 체포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어요. 검찰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이 사건 덕분에 유사한 범죄들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순덕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 수지와 다시 마주한 순간 순덕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5년간 딸처럼 여겼던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수인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 다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판사 앞에서 순덕은 차분하게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친딸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저를 돈으로만 봤습니다. 제 목숨을 돈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순덕의 증언이 끝날 때까지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방청객들도 모두 숙연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순덕은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같은 노인들이 더 이상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판부는 수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최미선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3명의 고령 여성을 대상으로 연쇄살인을 시도했으며 그중 2명을 실제로 살해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한 점과 가족관계를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정말 어머님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순덕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것은 다행이었지만 5년간의 추억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아들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마세요. 공범인 보험 설계사도 15년형을 받았고 과거 사건들의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진실이 알려졌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순덕은 취재진들에 둘러싸였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혼자 증거를 수집하실 생각을 하셨나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순덕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냈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저처럼 당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순덕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보도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 고령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순덕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시민의 용기 있는 신고와 완벽한 증거 수집 덕분에 연쇄살인범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순덕과 민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해외 출장을 최소화하고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바빠서 어머님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요.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순덕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괜찮다, 민수야. 너도 바쁜 일이 있으니까. 다만 앞으로는 서로 더 자주 연락하자. 순덕은 수지와 함께 살던 그 아파트에는 다시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민수는 어머니를 위해 자신의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이제 정말 안전한 곳에서 지내세요, 엄마. 새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가족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 다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약속대로 해외 출장을 줄이고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일요일에는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엄마, 이 김치찌개 맛이 정말 끝내줘요. 아들의 칭찬을 들으며 순덕은 행복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수지와 함께했던 5년은 모두 거짓이었지만 아들과의 이 시간들은 진짜였습니다. 순덕의 이야기는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건들이 재조사되기 시작했고 몇 건의 추가 사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고령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고액보험 가입 시 더욱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되었고 독거 고령자들을 위한 안전망도 강화되었습니다. 순덕은 여러 강연회에 초청받아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혼자 참지 마세요. 주변에 도움을 청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순덕의 강연을 들은 많은 고령자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용감해지고 싶어요. 우리도 할머니처럼 조심하며 살겠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순덕은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덕에게 특별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부산에 사는 첫 번째 피해자의 딸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 어머니의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3년간 어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괴로워했는데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살한 것이 아니라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용기 덕분에 우리 가족도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순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다른 가족들에게도 위안이 되었다니. 두 번째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도 비슷한 감사 인사가 왔습니다. 순덕은 이 편지들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이것들이야말로 자신이 이 모든 일을 겪은 진짜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순덕은 이제 동네에서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용감한 할머니라고 부르며 인사를 건넸고 경로당에서는 순덕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항상 북적였습니다. 순덕이 언니, 그때 정말 무섭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물어보면 순덕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죠.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항상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상한 일이 있으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족이든 경찰이든 누구든지 도움을 청하세요. 순덕의 조언을 듣고 실제로 몇 명의 어르신들이 의심스러운 상황을 신고해서 사기를 미연에 방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순덕은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뿌듯했습니다. 민수도 어머니를 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엄마, 정말 존경해요. 70세 나이에 그런 상황에서 침착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자신을 구해내시다니. 순덕은 아들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해지는 것 같더라. 젊을 때는 무서워서 못했을 일들도 이제는 할 수 있어.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민수야,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완전히 믿고 방심하면 안 되는 것 같아.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수는 없잖아. 적당한 선에서 조심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지. 아들은 어머니의 지혜로운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수지 사건을 통해 모자는 더욱 끈끈해졌고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순덕은 텔레비전 인터뷰에 출연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시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사건을 겪으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순덕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5년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장 힘들었어요. 그 아이가 처음부터 거짓말로 다가온 것도 아니고 정말 좋은 며느리였거든요. 그래서 더 배신감이 컸죠.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어요. 내 아들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진짜 가족은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죠.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순덕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순덕은 이제 새로운 취미를 찾았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제대로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마, 이번 사건에서 스마트폰 녹음 기능이 결정적 역할을 했잖아요. 다른 기능들도 배워보세요. 민수의 권유로 시작한 스마트폰 교육이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어르신 스마트폰 교실에 나가서 사진 찍기, 영상 통화, 인터넷 검색 등을 배웠습니다. 선생님, 이걸로 위험한 상황에서 증거도 남길 수 있고 긴급 상황에는 경찰에 신고도 할 수 있어요. 순덕이 다른 수강생들에게 조언해주면 모든 분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순덕의 경험담은 어르신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분이 순덕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을 피하거나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순덕은 민수와 함께 수지가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꼭 한 번은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면회실에서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수지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에 단정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지친 얼굴에 살도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수지가 순덕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순덕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지야, 아니 미선아. 나는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건 알겠다. 수지는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머님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돈이 필요해서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순덕은 수지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미선아, 내가 저지른 일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여기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나중에 사회로 나가게 되면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죽인 그 두 분께 평생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네,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순덕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굳이 수지를 만나러 오셨어요? 순덕이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를 풀고 싶었어. 이제 정말 깨끗하게 정리된 것 같다. 순덕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라디오 체조를 하고 오후에는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민수와 화상 통화를 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응, 좋았어. 오늘 경로당에서 요리교실 했는데 새로운 반찬 배웠어. 이런 평범한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수지와 함께했던 5년 동안은 항상 뭔가 불안하고 어색한 기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편안했습니다.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순덕은 새로운 꿈도 생겼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할 뻔한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지역 경찰서에서는 순덕에게 범죄 예방 강사를 제안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직접 경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어르신들에게 조심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순덕은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지역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강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경찰에 신고하세요. 순덕의 강연을 들은 어르신들은 모두 진지하게 메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녹음을 생각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무서워서 증거를 남기고 싶었어요. 나중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때 증명할 수 있도록요. 순덕의 실용적인 조언들은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순덕의 강연이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 각지에서 초청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여러 도시를 다니며 강연을 했습니다. 매번 강연이 끝나고 나면 어르신들이 다가와서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도 이상한 사람이 자꾸 찾아와요. 며느리가 요즘 이상해요. 보험 가입하라는 사람이 계속 전화해요 등등. 순덕은 이런 상담들을 통해 자신의 경험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몇 건은 실제로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것을 막았어요 라는 감사 인사를 받을 때마다 순덕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순덕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에서 시민 안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정말 대단해요. 민수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순덕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시상식 날 순덕은 정중한 한복을 입고 청와대에 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용기 덕분에 많은 국민들이 안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순덕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순덕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제 순덕의 하루는 바쁘지만 충실했습니다.
아침에는 건강 관리를 위해 운동을 하고 오후에는 강연이나 상담 활동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민수와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민수는 이제 완전히 해외 출장을 중단하고 국내 업무에만 집중했습니다. 엄마 혼자 두고 멀리 갈 수는 없어요. 엄마가 더 중요해요. 순덕은 아들의 마음을 고마워했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민수야, 너무 나만 신경 쓰지 말고 내일도 열심히 해야지. 하지만 민수는 엄마, 이게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라고 말했습니다. 모자는 서로를 의지하며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순덕은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기로 했습니다. 70세 할머니의 생존 일기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전국의 많은 독자들이 순덕의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특히 고령자들에게는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책 덕분에 우리 어머니도 조심하게 되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할머니 책을 읽고 용기를 얻으셨대요. 같은 독자들의 편지가 계속 도착했습니다. 순덕은 이 모든 일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죽을 뻔했던 자신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다니 인생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순덕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면서 따뜻하게 방을 비춥니다. 순덕은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공기가 맑고 상쾌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일도 의심할 사람도 없습니다. 진짜 가족들과 함께하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있을 뿐입니다. 순덕은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합니다. 순덕아, 정말 잘 견뎠다. 이제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핸드폰을 들어 아들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민수야, 좋은 아침이야.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 보내자. 곧 아들에게서 답장이 옵니다. 엄마, 좋은 아침이에요. 사랑해요. 순덕은 미소를 지으며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